거친 숨소리가 귓가를 때리고 비릿한 피냄새가 코끝을 찔러오는 절체절명의 순간 날카로운 송곳니가 갓난아이의 목덜미를 향해 섬광처럼 내리꽂혔다. 백두산에 살을 내는 듯한 칼바람조차 멈춘 듯한 찰나. 짐승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겁고 역겨운 입김이 아이의 얼어붙은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늑대 우두머리의 황금빛 눈동자에는 굶주림에 지친 야수성과 눈앞에 먹잇감을 향한 탐욕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으며 그 뒤로는 앙상하게 뼈만 남은 무리들이 붉은 혀를 날름거리며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아이는 공포에 질려 울음조차 터뜨리지 못한 채 그저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리며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감지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허공을 가르는 파열음과 함께 묵직한 화살 하나가 늑대 우두머리의 미간을 정확히 관통했고 거대한 짐승은 단말마의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힘없이 눈밭 위로 고꾸라졌다. 검붉은 선혈이 순백의 설원 위에 흩뿌려지자 나머지 늑대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치다 숲속의 어둠 속으로 꼬리를 감추고 사라져버렸다. 두꺼운 가죽옷을 겹쳐 입고 얼굴의 반 이상을 덥수룩한 수염으로 가린 노인이 눈을 밟으며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등에는 낡은 활이 걸려 있었고 허리춤에는 산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주머니가 달그락거렸다. 노인은 죽은 늑대, 시체를 무심한 눈길로 한번 내려다보고는 핏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강보를 향해 거친 손을 뻗었다. 이 엄동설안의 핏덩이를 산짐승 밥으로 던져주다니.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이리도 잔혹할 수 있단 말인가. 노인의 목소리는 굵고 낮았으며 분노와 연민이 뒤섞인 한탄이 섞여 있었다. 그는 꽁꽁 언 아이의 몸을 자신의 품속 깊이 끌어안아 체온을 나누어주며 숲을 향해 원망 섞인 눈길을 보냈다. 아이의 자그마한 심장이 노인의 가슴팍에서 미약하게 남아 다시 뛰기 시작하자 노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끈질기게 살아남아라. 이 산이 너를 살렸으니 너는 이제 강산장산이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강산이 버려졌던 그 눈 덮인 골짜기에는 18번의 겨울이 찾아왔다. 험준한 백두산 자락에서 노인과 함께 살아가며 강산은 더 이상 울보 갓난아기가 아닌 산의 일부와도 같은 건장한 청년으로 성장했다. 그의 피부는 거친 바람과 태양에 그을려 구릿빛으로 빛났고 근육은 바위처럼 단단하게 다져져 있었다. 강산은 짐승의 발자국만 보고도 놈의 크기와 상태를 알아맞혔고 바람에 실려오는 냄새만으로 비가 올지 눈이 올지를 예감했다. 그는 산짐승을 사냥할 때 결코 무의미한 살생을 하지 않았으며 자연이 허락한 만큼만 취하는 법을 노인에게 철저히 배웠다. 어느 날 강산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사냥감을 찾아 깊은 숲속을 헤매고 있었는데 평소와는 다른 불길한 기운이 숲 전체를 감싸고 있음을 직감했다. 까마귀 떼가 요란하게 울어대며 하늘을 배회하고 있었고 바람결에는 짐승의 것이 아닌 비릿한 피냄새가 섞여 있었다. 강산은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고 소리 없이 덤불을 헤치며 냄새가 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발걸음은 마치 고양이처럼 가벼웠고 눈 쌓인 바닥을 밟아도 바스락거리는 소리 하나 나지 않았다. 피냄새는 점점 짙어졌고 이윽고 눈앞에 참혹한 광경이 펼쳐졌다. 하얀 눈밭 위로 길게 이어진 붉은 핏자국 끝에 갑옷을 입은 한 사내가 피투성이가 된 채 나무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사내의 갑옷은 곳곳이 찢겨나가 있었고 복부에는 깊은 자창이 나 있어 검붉은 피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강산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사내는 흐릿한 눈동자로 그를 올려다보며 반사적으로 허리춤의 검에 손을 가져다 댔으나 검을 뽑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듯 손은 힘없이 툭 떨어졌다. 물 좀. 사내의 입술은 짝짝 갈라져 있었고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았다. 강산은 즉시 허리춤에서 물통을 꺼내 사내의 입가에 가져다 대며 그의 상태를 살폈다. 상처는 너무 깊어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이었고 생명의 불꽃은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태로웠다. 물을 몇 모금 마신 사내는 조금 정신이 드는 듯 초점 없는 눈동자로 강산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힘겹게 입을 열었다. 여기가 어디인가? 나는 도성으로 가야 하는데. 사내는 헛소리를 하듯 중얼거렸지만 그 말 속에는 짙은 아쉬움과 절박함이 배어 있었다. 강산은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나직이 말했다. 여기는 백두산 깊은 골짜기요. 당신의 상처는 너무 깊소. 이제 편히 쉬시오. 강산의 말에 사내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떨구었으나 이내 무언가 결심한 듯 품속을 뒤적거리기 시작했다. 피 묻은 손으로 그가 꺼낸 것은 비단으로 겹겹이 쌓인 서찰 한 통과 날 같지만 범상치 않은 기운을 풍기는 검 한 자루였다. 이것을 받아주시오. 부탁이오. 사내는 피 섞인 기침을 토해내며 서찰과 검을 강산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물건을 건네는 손길만은 뜨겁고 간절했다. 이 서찰은 반드시 왕, 아니 대장군께 전해져야 하오. 나라의 운명이. 사내는 말을 잇지 못하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강산은 영문도 모른 채 엉겁결에 물건을 받아들었지만 사내의 눈빛이 너무나도 강렬하여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다. 사내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강산의 옷자락을 움켜쥐며 속삭이듯 말했다. 그 검은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소. 부디 정의를 위해. 그 말을 끝으로 사내의 고개가 툭 떨어졌고 움켜쥐었던 손에서도 힘이 빠져나갔다. 적막한 숲속에는 오직 바람소리만이 윙윙거리며 맴돌았고 강산은 낯선 사내의 시신 앞에서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강산은 떨리는 손으로 사내가 남긴 검을 살펴보았다. 검집은 오래되어 낡았으나 검자루 끝에는 정교하게 조각된 용문양이 박혀있어 예사 물건이 아님을 짐작게 했다. 그가 조심스럽게 검을 조금 뽑아보자 서슬퍼런 검날이 햇빛을 받아 차가운 빛을 뿜어냈다. 그 빛은 마치 강산의 심장을 꿰뚫는 듯 날카로웠고 동시에 알 수 없는 뜨거운 기운이 손끝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강산은 자신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평생 산속에서 사냥이나 하며 살 줄 알았던 자신의 운명이 송두리째 바뀌는 소리였으며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파도와도 같은 예감이었다. 그는 서찰을 품속 깊이 갈무리하고 묵직한 검을 허리춤에 차며 죽은 사내의 눈을 조용히 감겨주었다. 시신을 수습하여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돌무덤을 쌓아 올린 강산은 복잡한 심경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잿빛 구름이 몰려오며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듯했다. 대장군께 전해달라. 도대체 무슨 사연이기에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왔단 말인가. 강산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의문으로 뒤엉켰다. 그는 산 아래 세상에 대해서는 노인에게 전해 들은 것이 전부였기에 도성이 얼마나 먼 곳인지 대장군이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죽어가는 사내의 눈빛, 그 속에 담긴 절박함과 비장함은 강산의 뇌리에 깊이 박혀 지워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이 일을 외면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임을 직감했다. 발걸음을 돌려 노인이 기다리는 오두막으로 향하는 강산의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 노인은 이미 마당에 나와 하늘을 살피고 있었다. 노인은 강산의 허리춤에 매달린 낯선 검과 그의 어두운 표정을 보자마자 단번에 무슨 일이 있었음을 알아차렸다. 강산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사내에게 받은 서찰과 검을 내보이자 노인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검을 받아들고는 한참 동안 말없이 검을 어루만졌다. 그의 눈가에는 어느새 굵은 눈물방울이 맺혀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구나. 피할 수 없는 운명이란 것이 정말로 존재하는가. 노인의 탄식 섞인 중얼거림에 강산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할아버지, 이 검을 아십니까? 그리고 제 운명이라니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강산을 그윽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지난 18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과 회한, 그리고 이제 떠나보내야 할 자식에 대한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다. 강산아, 잘 듣거라. 너는 이 산에 버려진 아이가 맞다. 하지만 너를 버린 것은 부모가 아니라 썩어빠진 세상과 탐욕스러운 간신배들이었다. 노인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슬픔에 잠겨 있었다. 이 검은 내 아비의 것이다. 18년 전 영모의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죽어간 조선 제1의 무장. 바로 내 아비가 쓰던 검이란 말이다. 충격적인 진실 앞에 강산은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심장이 쿵쾅거리며 요동쳤다. 자신이 그토록 궁금해했던 뿌리 부모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이 한순간에 뒤섞여 폭풍처럼 몰아쳤다.
나는 네 아비의 부관이었다. 네 아비가 처형당하던 날 갓 태어난 너를 몰래 빼내어 이곳으로 도망쳐왔지. 놈들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너를 잠시 숲에 숨겼을 때 늑대떼가 나타났던 게야. 노인은 과거의 참상을 떠올리며 괴로워했다. 지금껏 너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은 것은 네가 그저 평범한 사냥꾼으로 평온하게 살아가길 바랐기 때문이다. 피비린내 나는 복수나 권력 싸움에 휘말리지 않고 말이다. 허나 하늘이 너를 가만두지 않는구나. 노인은 강산에게 다시 검을 건네주며 비장한 어조로 말했다. 이제 선택은 너의 몫이다. 이 검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 네 아비의 억울함을 풀고 너의 길을 가겠느냐. 아니면 이 산속에서 이름 없는 사냥꾼으로 늙어 죽겠느냐. 강산은 노인이 건네준 검을 다시 꽉 쥐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그 차가움은 오히려 그의 가슴 속에 타오르는 불길을 더욱 거세게 만들었다. 그는 눈앞에 펼쳐진 광활한 설산을 바라보았다. 지금까지 그를 품어주고 지켜주었던 안식처였지만 이제는 넘어야 할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졌다. 사내가 남긴 나라의 운명이라는 말과 노인이 밝힌 아비의 원수, 두 가지 무거운 짐이 그의 양어깨를 짓눌렀지만 강산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힘있게 검을 허리춤에 찼다. 그리고 노인을 향해 깊숙이 고개를 숙여 절을 올렸다. 할아버지, 아니 어르신, 키워주신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허나 저는 가야겠습니다. 제 뿌리가 무엇인지, 제가 왜 태어났는지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병사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것이 무엇인지도 알아야겠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한 숲속. 강산의 결의에 찬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노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강산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떠나는 강산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노인의 눈에는 굵은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지만 그는 잡지 않았다.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란 아이, 눈보라 속에서 살아남은 아이 강산. 이제 그는 더 이상 숲속의 늑대 소년이 아니었다. 거친 세상이라는 더 큰 정글을 향해 첫 발을 내딛는 한 마리의 젊은 호랑이가 되어 산을 내려가고 있었다. 그의 발자국마다 깊은 눈이 패이고 그 위로 하얀 눈송이가 소복이 쌓이며 지난날의 흔적을 지워가고 있었지만 그가 나아가는 길 앞에는 핏빛으로 물든 험난한 운명의 소용돌이가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다. 백두산의 칼바람이 깎아 만든 듯한 강산의 투박한 얼굴에 도성의 미지근하고 탁한 공기가 와닿았다. 험준한 산맥을 넘어 마침내 당도한 한양 도성의 풍경은 평생을 눈 덮인 숲과 바위 틈에서 살아온 그에게는 마치 다른 세상에 떨어진 듯한 현기증을 불러일으켰다. 웅장하게 솟아오른 숭례문의 기와지붕은 하늘을 찌르듯 위압적이었으나 그 아래를 오가는 수많은 인파가 뿜어내는 소음과 악취는 강산의 예민한 감각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숲에서는 나뭇잎이 떨어지는 소리조차 천둥처럼 들리던 그의 귀에 시장통의 고함과 수레바퀴 구르는 소리, 짐승의 울음소리가 뒤섞인 도시의 소음은 끊임없는 고통이었다.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냄새였다. 향긋한 솔향과 차가운 눈 냄새 대신 썩어가는 음식물 쓰레기와 사람들의 땀 냄새, 그리고 거리에 널린 짐승의 배설물 냄새가 코를 찔러왔다. 강산은 본능적으로 미간을 찌푸리며 옷깃을 여미었으나 그가 입고 있는 투박한 짐승 가죽옷은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도성 사람들 사이에서 그를 더욱 이질적인 존재로 만들 뿐이었다. 어이, 저 꼴 좀 보게. 어디 산에서 곰이라도 잡다 왔나. 지나가던 행인들이 강산을 곁눈질하며 수근거렸다. 그들의 눈빛에는 낯선 이방인에 대한 호기심보다는 더럽고 야만적인 존재를 향한 경멸과 조롱이 짙게 깔려 있었다. 강산은 그들의 시선을 애써 무시하며 품속에 깊이 갈무리한 서찰과 낡은 검을 확인했다. 죽어가던 병사가 남긴 유언, 그리고 노인이 들려준 출생의 비밀, 그 무거운 진실을 대장군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병조, 빙서, 나 고위 관료의 집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도성의 복잡한 지리는 숲속의 짐승 길보다 난해했고 물어물어 찾아간 관청의 문턱은 백두산보다 높았다. 무슨 일로 왔느냐? 썩 물러가지 못할까? 병조판서의 사가 앞을 지키던 문지기는 강산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조차 섞기 싫다는 듯 손을 휘저으며 고함을 질렀다. 강산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입을 열었다. 대감마님께 전해 올릴 기묘한 물건이 있소. 잠시만 뵙기를 청하오.
그러나 문지기는 코웃음을 치며 침을 뱉었다. 내 놈 같은 거렁뱅이가 대감마님을 뵙겠다고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곤장을 맞고 쫓겨나기 전에 썩 꺼져라. 문지기의 호통에 지나가던 하인들마저 킬킬거리며 강산을 비웃었다. 강산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다. 산속의 맹수들은 적어도 이유 없이 짖지는 않는다. 허나 인간들은 겉모습만으로 상대를 판단하고 힘없는 자를 짓밟는 것을 즐기는 듯했다.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발길을 돌려야 했다. 신분을 증명할 패 하나 없는 그에게 도성의 높은 벽은 철옹성이나 다름없었다. 그렇게 며칠을 도성 바닥에서 노숙하며 기회를 엿보던 어느 날 도성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북소리가 울려 퍼졌다. 둥둥둥. 그것은 평화로운 일상을 깨트리는 파멸의 전조였다. 곧이어 파발마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성문을 통과했고 거리 곳곳에 방이 붙었다. 북방의 오랑캐가 국경을 넘어 침공했다. 의주가 함락되고 적의 대군이 남하하고 있으니 나라를 구할 장정들은 즉시 입대하라. 거리는 순식간에 공포와 혼란의 도가니로 변했다. 아낙네들은 아이들을 끌어안고 울부짖었고 젊은 사내들은 징집을 피해 도망칠 궁리를 하며 눈치를 살폈다. 강사는 벽보 앞에 서서 묵묵히 글을 읽어내려갔다. 오랑캐, 노인에게서 들었던 잔혹한 북방의 약탈자들, 그들이 나라를 짓밟고 백성들을 유린하고 있다는 소식에 강산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요동쳤다. 아비의 억울함을 푸는 것도 중요했지만 지금 당장 눈앞에서 죽어갈 무고한 생명들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게다가 전쟁터라면 신분의 귀천 없이 오직 실력으로만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며 그곳에서 공을 세운다면 대장군을 만날 길도 열릴 것이라 판단했다. 강사는 결심을 굳히고 모병소로 향하는 긴 줄의 끝에 섰다. 줄에 서 있는 장정들은 대부분 억지로 끌려나온 농사꾼이나 노비들로 하나같이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개중에는 벌써부터 오줌을 지린 자도 있어 퀴퀴한 냄새가 진동했다. 다음 모병관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강산의 차례가 되자 모병관은 서류에서 눈을 떼고 글을 올려다보았다. 떡 벌어진 어깨와 맹수처럼 번뜩이는 눈빛. 모병관은 잠시 흠칫했지만 이내 강산의 남루한 가죽옷을 보고는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이건 또 어디서 굴러먹다 온 놈이냐. 이름은 강산이라 하오. 강산 성도 없이 천출이로군. 모병관은 붓으로 대충 휘갈겨 쓰고는 나무패 하나를 던져주었다. 맨 끝 열 보급 부대로 가라. 말똥이나 치우면서 밥값이나 하거라. 강산은 아무런 대꾸 없이 나무패를 받아들고 지정된 곳으로 향했다. 그가 배정받은 곳은 최하급 병졸들이 모인 곳으로 주로 식량을 나르거나 진지를 구축하고 말들을 관리하는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는 부대였다. 부대에 도착하자마자 강산을 맞이한 것은 고약한 텃세였다. 어이 신참, 덩치는 산만한 놈의 행동은 왜 이리 쫓떠. 분대장 격인 오장은 심술탐게 생긴 사내로 첫눈에 봐도 강산의 덩치와 기세가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였다. 그는 사사건건 강산에게 트집을 잡았다. 남들이 쉴 때 강산에게만 장작을 폐게시키거나 배식 때 국물만 주는 식이었다. 다른 병사들 역시 오장의 눈치를 보며 강산을 따돌렸다. 저 녀석 눈빛이 기분 나빠. 꼭 짐승 같단 말이야. 그들은 강산이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쑥덕거렸고 잠자리에 들 때면 강산의 자리에 몰래 물을 뿌려놓거나 흙을 던져놓기도 했다. 하지만 강산은 그 모든 모욕과 괴롭힘을 묵묵히 견뎌냈다. 그는 산속에서 굶주린 늑대 무리를 상대할 때도 눈보라 속에서 며칠을 버틸 때도 인내심을 잃지 않았었다. 고작 인간들의 유치한 괴롭힘 따위에 흔들릴 그가 아니었다. 강산은 낮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말을 돌보고 짐을 날랐다. 무거운 쌀가마니 서너 개를 한 번에 짊어지고도 수만 번 헐떡이지 않는 그의 괴력에 처음에는 비웃던 병사들도 점차 혀를 내두르며 그를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오장의 질투심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어느 날 저녁 오장은 강산이 아끼며 품속에 지니고 다니던 물건에 눈독을 들였다. 강산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오장이 그의 짐을 뒤져 낡은 천에 쌓인 검을 꺼내 든 것이다. 이건 또 뭐야? 거렁뱅이 주제에 꽤 그럴듯한 검을 가지고 있잖아. 오장이 검을 뽑아보려 끙끙대고 있을 때 등 뒤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내 물건에 손대지 마시오. 강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뼛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살기가 담겨 있었다. 오장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자
강산이 짐승처럼 낮은 자세로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인간의 것이라기보다는 먹잇감을 노리는 호랑이의 형형한 안광과 같았다. 오장은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져 검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 미친놈이! 감히 상관에게 눈을 불하려 오장은 허세를 부리며 소리쳤지만 뒷걸음질 치는 다리는 덜덜 떨리고 있었다. 강산은 천천히 다가와 바닥에 떨어진 검을 주워 들었다. 그리고는 흙 묻은 검집을 소중하게 털어내며 오장을 향해 나직이 말했다. 이 검은 당신 같은 사람이 함부로 만질 물건이 아니오. 한 번만 더 내 물건에 손을 댄다면 그 손목이 무사하지 못할 것이오. 그날 밤 강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코를 고는 병사들의 소음 속을 빠져나온 그는 인적이 드문 숲속 공터로 향했다. 차가운 달빛만이 비추는 고요한 숲. 그곳에서야 비로소 강산은 숨을 쉴 수 있었다. 그는 품에서 아비의 유품인 검을 꺼내 들었다. 아직은 낯선 무게감. 하지만 손잡이를 쥐는 순간 혈관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전율이 느껴졌다. 그는 노인에게 배운 사냥 기술을 떠올렸다. 늑대의 은밀한 접근, 곰의 묵직한 타격, 독수리의 날카로운 낚아채기. 그 모든 짐승의 움직임이 검술과 하나가 되어 그의 몸을 통해 흘러나왔다. 차, 차. 검이 허공을 가르는 소리는 바람 소리처럼 은밀했고 찌르고 베는 동작은 번개처럼 빨랐다. 정규 무예를 배운 적은 없었지만 생사를 넘나드는 야생의 본능이 만들어낸 그의 검술은 그 어떤 무공보다 실전적이고 치명적이었다. 달빛 아래 춤을 추듯 검을 휘두르는 강산의 이마에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혔다. 그는 검끝으로 떨어지는 나뭇잎을 정확히 반으로 갈랐다. 단순한 힘이 아닌 기의 흐름과 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검. 그는 진흙 구덩이 같은 병영 생활 속에서도 자신을 옥석으로 다듬어가고 있었다. 기다려라. 내 때가 되면 반드시 이 검으로 증명해 보이리라. 강산은 검을 거두고 달을 올려다보았다. 저 멀리 북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전운이 감도는 하늘 아래 이름 없는 하급 병졸 강산의 눈동자 속에서 서늘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다가올 폭풍우 속에서 세상을 집어삼킬 거대한 화마의 시작이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어 해를 가리고 매캐한 재 냄새가 비릿한 피 냄새와 뒤섞여 전장을 지옥의 아가리로 만들고 있었다. 후퇴하라. 전군 후퇴 지휘관의 다급한 비명소리가 찢어질 듯 울려 퍼졌으나 이미 무너진 대열을 수습하기에는 너무 늦어 있었다. 북방의 야만족들은 마치 굶주린 늑대 떼처럼 아군의 진영을 유린했다. 그들이 휘두르는 거대한 도끼와 철퇴에 힘없는 병사들의 머리통이 수박처럼 으깨졌고 사방에서 터져나오는 비명과 신음은 산천초목을 떨게 만들었다. 강산이 소속된 보급부대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후방을 기습한 적의 별동대에 의해 식량 마차는 불탔고 말을 관리하던 병사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 바빴다. 그토록 강산에게 텃세를 부리던 오장조차 바지에 오줌을 지리며 수레 밑으로 기어들어가 벌벌 떨고 있었다. 강산은 아비규환의 한복판에 서서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전장을 훑어보았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전쟁이 아니었다. 그것은 일방적인 학살이자 거대한 사냥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냥감이 인간이었고 사냥꾼이 야수라는 점이 달랐다. 적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퇴로를 차단하고 공포를 이용해 병사들을 막다른 곳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놈들은 바람을 등지고 공격하고 있다. 말발굽 소리를 감추기 위해 진흙탕 길을 골랐어. 강산의 머릿속에서 본능적인 계산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힘싸움이 아님을 직감했다. 적장은 사냥의 이치를 아는 자였다. 멍하니 서 있다가는 개죽음을 당할 뿐이었다. 강산의 손이 허리춤의 검자루를 꽉 움켜쥐었다. 이쪽이다. 살고 싶은 자는 나를 따라와라. 강산의 굵은 목소리가 천둥처럼 터져나왔다. 공포에 질려 우왕좌왕하던 병사들이 본능적으로 그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평소라면 무시당했을 천출의 외침이었지만 죽음의 공포 앞에서는 그 목소리가 마치 구화줄처럼 느껴졌다. 강산은 수레 밑에 처박힌 오장의 멱살을 잡아 끌어올렸다. 칼을 들어라. 채찍이 싫으면 내 뒤를 쫓아오란 말이다. 강산의 서슬퍼런 눈빛에 압도당한 오장은 엉겁결에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손으로 창을 집어들었다. 강산은 남은 병사 10수명을 이끌고 불타는 진영을 가로질러
숲이 우거진 협곡 쪽으로 내달렸다. 적의 기병대가 그들의 꽁무니를 발견하고 괴성을 지르며 추격해왔다. 두두두두 말발굽 소리가 지진처럼 땅을 울리며 다가왔다.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으나 강산은 침착했다. 그는 숲의 지형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흩어지지 마라. 저 앞에 빽빽한 대나무 숲으로 들어간다. 강산의 지시에 병사들은 죽기 살기로 숲속으로 뛰어들었다. 거친 가시덤불이 살을 찢고 나뭇가지가 얼굴을 때렸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기병대에게 평지는 최고의 사냥터였지만 빽빽한 숲은 그들의 무덤이나 다름없었다. 예상대로였다. 숲에 들어서자마자 적의 말들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나무에 부딪히거나 덩굴에 다리가 걸려 넘어지기 시작했다. 지금이다 놈들의 다리를 노려라. 강산이 외치며 나무 위에서 뛰어내렸다. 공중에서 몸을 비튼 그는 적장의 목을 향해 검을 내리꽂는 대신 말의 목덜미를 정확히 베어버렸다. 말이 고꾸라지며 적병이 바닥으로 나뒹굴자 강산은 지체 없이 달려들었다. 과직뼈가 으스러지는 소리와 함께 적병의 숨통이 끊어졌다. 그 모습은 마치 굶주린 호랑이가 사슴의 목덜미를 물어뜯는 것처럼 잔혹하고도 신속했다. 강산의 활약에 용기를 얻은 병사들이 죽창과 돌덩이를 들고 말에서 떨어진 적병들에게 달려들었다. 죽여. 놈들을 죽여. 억눌려왔던 공포가 분노로 바뀌어 폭발했다. 숲속에서의 난전은 치열했다. 강산은 정규 검술 따위는 쓰지 않았다. 그는 흙을 뿌려 적의 시야를 가리고 나뭇가지를 휘어 적의 얼굴을 가격했으며 쓰러진 적의 무기를 빼앗아 던지는 등 온갖 변칙적인 방법으로 싸웠다. 그의 움직임에는 낭비가 없었다. 백두산의 험준한 산세가 그의 다리를 단련시켰고 맹수와의 사투가 그의 담력을 키웠다. 그는 숲이라는 공간 자체를 무기로 사용하고 있었다. 적들은 당황했다. 분명 겁에 질린 오합지졸들이었는데 숲에 들어오자마자 보이지 않는 귀신처럼 변해 자신들을 도륙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강산의 눈동자를 마주친 적병들은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끼며 뒷걸음질 쳤다. 한바탕 사륙이 끝나고 숲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바닥에는 적병들의 시체가 즐비했고 살아남은 병사들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피투성이가 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시선 끝에는 강산이 서 있었다. 피로 얼룩진 낡은 가죽옷을 입고 한 손에는 이가 나간 적의 도끼를, 다른 한 손에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검을 든 채 우뚝 서 있는 사내. 그는 더 이상 말똥이나 치우던 천한 병졸이 아니었다.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투신 잭슨이자 그들의 생명줄을 쥔 우두머리였다. 오장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며 강산을 올려다보았다. 가 강산. 자네. 도대체 정체가 뭔가. 오장의 떨리는 목소리에 강산은 묵묵히 검에 묻은 피를 닦아내며 무심하게 대답했다. 살고자 하는 놈이요. 그리고 놈들을 사냥하는 사냥꾼일 뿐이요. 그때였다. 숲 너머에서 또 다른 인기척이 들려왔다. 병사들이 긴장하며 무기를 고쳐 쥐었으나 강산은 손을 들어 제지했다. 아군이다. 잠시 후 덤불을 헤치고 나타난 이들은 넝마가 된 갑옷을 걸친 패잔병 무리였다. 그들 중에는 부상을 입어 부축을 받고 있는 중년의 장수도 있었다. 그는 한눈에 봐도 지위가 높아 보이는 갑옷을 입고 있었으나 투구는 벗겨지고 어깨에는 화살이 박혀 있어 위태로워 보였다. 그는 바로 이번 전투를 지휘했던 좌군 조군의 부장 후정이었다. 부장은 참혹한 숲속의 광경과 적병들의 시체 더미 위에 서 있는 강산을 보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이게 다 자네들이 한 짓인가? 정규군도 아닌 보급부대가 오랑캐의 기병대를 전멸시켰단 말인가? 강산은 부장에게 다가가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소인 강산이라 하옵니다. 적들이 방심한 틈을 타 숲으로 유인하여 각계격파하였습니다. 강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숨길 수 없는 기백이 서려 있었다. 부장은 강산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깊고 그윽하면서도 살기가 감도는 그 눈빛에서 그는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다. 그리고 강산의 허리춤에 매달려 있는 낡은 검, 용문양이 새겨진 검자루를 본 순간 부장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저 검은 설마. 부장은 잊고 있었던 18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다. 영모로 몰려 비참하게 죽어간 자신의 옛 상관, 그리고 그가 애지중지하던 보검. 자네, 그 검은 어디서 났는가? 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강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죽어가던 병사에게 받았던 일과 노인의 이야기를 뺀 채 덤덤하게 대답했다. 돌아가신 선친의 유품입니다. 부장은 침을 꿀꺽 삼켰다.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눈앞의 청년에게서 풍기는 분위기는 옛 상관의 젊은 시절을 꼭 빼닮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전시젠지였다. 과거를 캐물을 겨를이 없었다. 부장은 마음속의 의문을 잠시 접어두고 강산의 어깨를 짚으며 말했다. 자네의 용맹이 우리를 살렸네.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이 공을 결코 잊지 않겠네. 허나 지금은 기뻐할 때가 아니다. 적의 본대가 도성을 향해 진격하고 있다. 우리는 서둘러 본대와 합류하여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산을 타면 적들의 눈을 피해 반나절 만에 본진에 닿을 수 있습니다. 강산의 확신에 찬 말에 병사들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았다. 강산은 지체하지 않고 선두에 섰다. 이제 그는 짐꾼이 아니라 패잔병들을 이끄는 실질적인 리더였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숲속 강산은 밤눈 밝은 퇴처럼 앞장서서 길을 텄다. 그의 뒤를 따르는 병사들의 발걸음 소리는 더 이상 도망자의 것이 아니었다. 복수심과 생존에 대한 열망으로 불타오르는 늑대 무리의 발소리였다. 험준한 산등성이에 올라섰을 때 저 멀리 도성 쪽 하늘이 붉게 타오르는 것이 보였다. 전쟁의 불길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고 있었다. 강사는 그 불길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뜨거운 피가 그에게 말하고 있었다. 이제 숨어 지내던 시절은 끝났다고. 자신의 이빨과 발톱을 드러내어 이 썩어빠진 세상과 잔혹한 적들을 향해 포효할 때가 왔다고. 강사는 품속의 서찰을 한 번 더 확인하고는 굳게 다짐했다. 반드시 살아남아 대장군을 뵙겠다. 그리고 내 운명의 끝을 확인하리라. 바람이 바뀌었다. 산 아래에서 불어오던 피비린내. 나는 바람이 이제는 산 위에서 아래로, 강산의 등 뒤에서 적진을 향해 매섭게 몰아치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백두산의 산신령이 그의 등 뒤를 밀어주는 듯한 거역할 수 없는 기세였다. 강산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웅크리고 있던 호랑이가 마침내 산을 내려와 세상이라는 거대한 사냥터로 뛰어드는 순간이었다. 우레와 같은 굉음과 함께 도성의 남문이 처참하게 부서져 나갔다. 거대한 성문 빗장이 썩은 지푸라기처럼 꺾이며 허공으로 날아올랐고 그 틈 사이로 시커먼 철갑을 두른 적의 기마대가 본물 터지듯 밀려들어왔다. 뚫렸다. 성문이 뚫렸다. 모두 도망쳐라. 성벽 위에서 화살을 쏘던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무기를 버리고 달아났고 백성들의 비명소리가 도성 하늘을 뒤덮은 검은 연기보다 더 높게 치솟았다. 왕이 머무는 대전 앞마당까지 파발마가 들이닥쳐 다급하게 엎드렸다. 전하적의 선봉대가 이미 주작대로를 돌파했습니다. 몽진 임금이 난리를 피해 거처를 옮김을 서두르셔야 합니다. 용상에 앉은 왕의 안색은 흑빛으로 변해 있었고 조정 대신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제 살 길을 궁리하기 바빴다. 나라의 근간이 송두리째 뽑혀나가는 절망적인 순간 왕조의 운명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나 모두가 등을 돌리고 도망치는 그 혼란의 물결을 거스르며 홀로 성문을 향해 걸어가는 사내가 있었다. 피와 먼지로 뒤범벅이 된 갑옷을 입고 이가 빠진 낡은 검을 손에 쥔 강산이었다. 그의 뒤로는 숲속 전투에서 살아남은 수십 명의 결사대가 비장한 표정으로 따르고 있었다. 비켜라. 길을 막지 마라. 강산은 도망치는 패잔병들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눈빛은 공포에 질린 사람들과는 달리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처럼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주작대로의 한복판, 적의 기마대가 백성들을 유린하며 달려오는 그 길목에 강산은 멈춰섰다. 그는 품속에서 아비의 검을 꺼내 들고는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곳은 너희들의 사냥터가 아니다.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들여놓지 못한다. 그의 포효는 전장의 소음을 뚫고 적들의 귓가에까지 생생하게 박혔다. 선두에서 달리던 적의 기병 대장이 코웃음을 치며 말의 속도를 높였다. 미친놈이로구나. 저놈의 목을 베어 깃대에 꽂아라. 거대한 철퇴를 휘두르며 달려오는 기병을 향해 강산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말발굽이 그의 코앞까지 닥친 순간
강산의 몸이 바닥으로 낮게 깔리더니 번개처럼 솟구쳐 올랐다. 섬광이 번쩍이는가 싶더니 기병대장의 목이 허공으로 솟구쳤고 주인 잃은 말만이 미친 듯이 날뛰며 적의 대열을 흐트러뜨렸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적들도 도망치던 아군들도 모두 얼어붙었다. 강산은 굴러떨어진 적장의 머리를 들어 올리며 천둥처럼 외쳤다. 조선의 남아들이여 보아라. 저들도 피를 흘리고 죽는 인간일 뿐이다. 부모 형제가 놈들의 칼에 죽어가는데 언제까지 도망만 칠 텐가. 강산의 외침은 패배감에 젖어있던 병사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다. 도망치던 발길이 멈췄고 떨리던 손이 다시 무기를 잡았다. 싸우자. 죽기 살기로 싸우자. 강산이 이끄는 결사대를 중심으로 흩어졌던 병사들이 다시 뭉치기 시작했다. 강산은 좁은 골목과 건물 지붕을 이용하는 시가전을 지시했다. 정규전으로는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 없었기에 그는 도성을 거대한 숲으로, 건물들을 나무와 바위로 이용하는 사냥꾼의 전술을 펼쳤다. 지붕 위에서 기와장이 쏟아져 내리고 골목 틈새에서 창이 튀어나왔다. 예상치 못한 게릴라식 저항에 적의 대군은 당황하며 진격을 멈췄다. 도성 안은 피비린내 나는 살육의 현장이 되었지만 이번에는 일방적인 학살이 아니었다. 하지만 적의 숫자는 너무나도 많았다. 시체가 산을 이루고 피가 강물처럼 흘렀지만 검은 개미떼 같은 적병들은 끝도 없이 밀려들었다. 강산의 갑옷도 이미 너덜너덜해졌고 온몸은 상처투성이었다. 그때 적진이 갈라지며 거대한 흑마를 탄 적의 총대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곰 가죽을 두르고 사람 키만한 대도를 한 손에 쥔 그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압도적인 공포를 자아냈다. 내 놈이냐? 내 부하들을 쥐새끼처럼 사냥하고 다니는 놈이. 총대장의 목소리는 굵고 탁했다. 그는 강산을 향해 대도를 겨누며 비릿하게 웃었다. 내 오늘 내 놈의 뼈를 발라 술안주로 삼아주마. 강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비의 검을 고쳐 쥐었다. 손바닥이 피와 땀으로 미끄러웠지만 검자루에 새겨진 용문양이 뜨겁게 달아오르며 그에게 힘을 불어넣고 있었다. 할아버지, 그리고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 지켜봐 주십시오. 강산은 대답 대신 땅을 박차고 달려나갔다. 챙ኳ한 강철과 강철이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다. 총대장의 대도는 묵직하고 파괴적이었다. 한 번 휘두를 때마다 건물의 기둥이 잘려나가고 땅이 파였다. 강산은 정면 승부를 피하고 날렵하게 몸을 놀리며 적의 빈틈을 노렸지만 상대는 산전수전을 다 겪은 노련한 장수였다. 강산의 검이 적의 갑옷을 스칠 때마다 강산의 몸에도 하나둘씩 상처가 늘어갔다. 위기의 순간 강산은 총대장의 대도에 튕겨나가 벽에 처박혔다. 입에서 쿨럭하고 핏덩이가 튀어나왔다. 시야가 흐릿해지고 팔다리에 힘이 빠졌다. 총대장은 승리를 확신하며 천천히 다가와 대도를 높이 쳐들었다. 끝이다. 애송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 찰나 강산의 뇌리에 백두산 늙은 사냥꾼의 가르침이 스쳐 지나갔다. 늑대는 자신의 목을 내어주는 척하며 상대의 숨통을 끊는다. 강산은 피투성이가 된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웠다. 총대장의 대도가 내려꽂히는 순간 강산은 피하는 대신 몸을 앞으로 던져 적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퍽 대도 끝이 강산의 왼쪽 어깨를 깊숙이 뚫고 들어왔다. 뼈가 부서지는 고통이 전신을 강타했지만 강산은 비명을 지르는 대신 남은 오른손에 온 힘을 모아 검을 찔러 올렸다. 푹 강산의 낡은 검이 총대장의 턱 밑 틈새를 정확히 파고들어 머리통을 관통했다. 총대장의 눈이 뒤집히며 거대한 몸뚱이가 경련을 일으켰다. 괴물 같던 적장은 단말마의 신음과 함께 무릎을 꿇고 고꾸라졌다. 전장에 일순간 정적이 흘렀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강산은 떨리는 손으로 박힌 대도를 뽑아내고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리고 적장의 목을 베어 높이 치켜들었다. 적장이 죽었다. 우리가 이겼다. 강산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터져나오자 아군 진영에서는 우레와 같은 함성이, 적군 진영에서는 비명이 터져나왔다. 지휘관을 잃은 적들은 사기를 잃고 오합지졸이 되어 도망치기 시작했고 승기를 잡은 조선군은 맹렬한 기세로 그들을 추격했다. 전투가 끝나고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무렵 피투성이가 된 강산은 승전보를 안고 궁궐로 향했다. 몽진을 준비하던 왕과 대신들은 믿기지 않는 승전 소식에 넋을 잃고 있었다. 왕은 친히 뜰로 내려와
피칠갑을 한 영웅을 맞이했다. 강산은 왕 앞에 무릎을 꿇고 품속 깊이 간직해온 피 묻은 서찰과 아비의 검을 바쳤다. 전하, 소인 이름 없는 병졸 강산이라 하옵니다. 적장의 목을 베고 나라를 구했으나 소인에게는 그보다 더 중한 임무가 있어 이 자리에 섰나이다. 그때 왕의 곁을 지키던 늙은 대장군이 강산이 바친 검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앞으로 뛰쳐나왔다. 이 검은 대장군은 떨리는 손으로 검을 집어들었다. 18년 전 자신의 둘도 없는 친우이자 충신이었던 강진 장군의 보검. 영모의 누명을 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때 그가 눈물을 흘리며 남겼던 바로 그 검이었다. 대장군은 서찰을 급히 뜯어 읽어 내려갔다. 서찰에는 당시 영모를 꾸몄던 간신배들의 명단과 그들의 죄상이 낱낱이 적혀 있었고 강진 장군의 결백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가 담겨 있었다. 이것은 일장에서 죽어가던 병사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바로 그 진실의 기록이었다. 전하, 이 아이는 역적의 자식이 아니옵니다. 대장군은 굵은 눈물을 흘리며 왕에게 읍소했다. 이 검의 주인은 18년 전 억울하게 죽은 강진 장군이며 이 아이는 그 핏줄이 분명합니다. 보십시오. 이 눈매와 기백, 젊은 시절의 강진과 판박이옵니다. 대장군의 외침에 조정은 발칵 뒤집혔다. 당시 영모를 조작했던 간신배들. 지금은 고관대작이 되어 왕의 옆에 서 있던 그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파랗게 질렸다. 그들은 강산을 보며 귀신이라도 본 듯 뒷걸음질 쳤다. 죽은 줄 알았던 호랑이의 새끼가 살아 돌아와 자신들의 목을 겨누고 있었던 것이다. 왕은 떨리는 손으로 서찰을 건네받아 읽었다. 왕의 표정이 일그러지며 분노로 붉게 타올랐다. 과인이 충신을 죽이고 간신을 곁에 두었구나. 왕은 탄식하며 강산을 바라보았다. 피와 먼지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형형한 눈빛. 그것은 그 어떤 증거보다도 확실한 충신의 증명이었다. 왕은 천천히 강산에게 다가가 그의 피 묻은 손을 잡았다. 그대의 아비는 역적이 아니라 이 나라의 진정한 영웅이었다. 그리고 그대 또한 오늘 이 나라를 구했도다. 왕의 선언에 간신배들은 바닥에 엎드려 살려달라 애원했으나 왕은 차가운 목소리로 호위 무사들에게 명했다. 저 간악한 무리들을 당장 하옥하라. 내 친히 국문하여 그 죄를 물을 것이다. 강산은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붉은 노을이 도성을 물들이고 있었다. 그것은 전장에서 흘린 피의 색이기도 했지만 18년 동안 억눌려왔던 아비의 원혼이 풀려나가는 해방의 빛깔이기도 했다. 대장군이 다가와 강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흐느꼈다. 살아있었구나. 정말로 살아있었어. 강산의 눈에서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백두산 눈밭을 뒹굴던 고아, 늑대 젖을 먹고 자란 야생아, 그리고 가장 천한 곳에서 멸시받던 병졸 강산. 그가 마침내 자신의 이름을 되찾고 아비의 명예를 회복하는 순간이었다. 도성의 백성들은 영웅의 탄생을 환호했고 그 함성은 숭례문을 넘어 멀리 백두산 자락까지 메아리쳐 울려 퍼지는 듯했다. 도성 두 청에 다시 봄이 찾아왔다. 피비린내와 검은 연기로 자욱했던 하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투명한 쪽빛으로 개었고 참혹한 시체가 뒹굴던 성벽 아래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나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전쟁이 핥히고 간 상처는 깊었으나 대지의 치유력은 그보다 강인하여 사람들의 얼굴에도 점차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거리마다 승전을 축하하는 풍악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백성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나라를 구한 영웅 강산의 무용담을 안주 삼아 막걸리 잔을 기울였다. 그 장군이 말이야 키가 8척이나 되고 눈에서 번개가 뿜어져 나온다지 않는가. 사람들의 입을 타고 전해지는 강산의 모습은 어느새 인간의 범주를 넘어선 전설 속의 수호신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정작 그 전설의 주인공인 강산은 화려한 비단옷에 감싸인 채 으리으리한 대저택의 앞마당에 앉아 깊은 시름에 잠겨 있었다. 왕은 약속대로 강산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내렸다. 역적의 누명을 쓰고 멸문지화, 맨먼지화를 당했던 그의 가문은 복권되었고 아비 강진 장군은 영의정으로 추증되었다. 강산 본인에게는 대장군, 다장군의 칭호와 함께 도성 내 가장 큰 저택, 그리고 평생 써도 다 못 쓸 금은 보화가 하사되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를 산에서 내려온 짐승, 천한 거렁뱅이라 부르며 멸시하던 고관 대작들이 이제는 그의 집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며 아첨을 떨었다. 장군님 아니, 대감마님,
제가 예전부터 대감마님의 비범함을 한눈에 알아보았지. 뭡니까? 하하하. 그들의 비굴한 웃음과 기름진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강사는 전쟁터에서 맡았던 썩은 시체 냄새보다 더 역겨운 구토감을 느꼈다. 비단옷은 가시옷처럼 살을 찔렀고 기름진 음식은 모래알처럼 껄끄러웠다. 어느 날 밤 강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뜰을 거닐다 달을 올려다보았다.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비추고 있었지만 백두산의 깊은 골짜기에서 보았던 그 시리도록 차갑고 맑은 달빛과는 달랐다. 도성의 달빛은 어딘가 탁하고 미지근했다. 그때 인기척과 함께 늙은 대장군이 지팡이를 짚으며 다가왔다. 그는 강산의 아비와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친우이자 강산의 정체를 밝혀준 은인이었다. 잠이 오지 않는 게냐. 영웅의 삶이란 을의 고단한 법이지. 대장군의 온화한 목소리에 강산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어르신, 저는 이곳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화려한 연회장보다 차가운 눈밭이, 더 편하고 달콤한 칭송의 말보다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더 정겹게 느껴집니다. 대장군은 강산의 마음을 꿰뚫어 보듯 그윽한 눈으로 그를 응시했다. 정치는 전쟁터보다 더 잔혹한 곳이다. 전장에서는 적과 아군이 명확하지만 이곳에서는 웃는 얼굴로 칼을 꽂는 자들이 득실거리지. 내 아비도 그 보이지 않는 칼날에 희생된 것이다. 대장군의 말에 강산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다. 간신배들은 처단되었지만 권력을 향한 인간의 추악한 본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강산은 자신이 이 진흙탕 같은 권력 싸움 속에서 서서히 병들어가거나 아니면 또 다른 괴물이 되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다. 그는 산에서 배웠다. 맹수는 자신의 영역이 아닌 곳에 오래 머물면 발톱이 무뎌지고 야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강산은 관복을 갖춰 입고 입궐했다. 편전에는 왕과 대신들이 모여 전후 복구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다. 강산이 들어서자 장내는 일순간 조용해지며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왕은 반색하며 그를 맞이했다. 오 강장군 짐이, 자네를 위해 병조판서의 자리를 비워두었네. 이제 조정의 중심에서 나를 도와 태평성대를 열어주게. 파격적인 제안에 대신들은 술렁거렸고 몇몇은 질투 어린 시선으로 강산을 쏘아보았다. 그러나 강산은 천천히 왕 앞으로 걸어 나아가 바닥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다. 그리고 품속에서 관직 임명장과 하사받은 집문서를 꺼내어 내려놓았다.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하오나 소신은 이 과분한 직책과 재물을 감당할 그릇이 되지 못하옵니다. 강산의 단호한 목소리가 편전에 울려 퍼졌다. 왕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 자네는 나라를 구한 1등 공신이 아닌가? 이 모든 것은 자네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다. 강산은 고개를 들어 왕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흔들림이 없었다. 소신은 본래 산에서 자란 놈입니다. 늑대의 젖을 먹고 눈보라를 친구 삼아 살았습니다. 비단 옷보다는 갑옷이, 붓보다는 칼이 더 익숙한 무부우후입니다. 조정의 정사는 학식 높고 덕망 있는 분들에게 맡기시고 저를 변방으로 보내주십시오.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다. 모두가 출세와 부귀영화를 쫓아 혈안이 된 마당에 스스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험지로 가겠다는 강산의 말은 충격 그 자체였다. 변방이라니 그 춥고 척박한 곳으로 다시 가겠다는 말인가? 왕의 물음에 강산은 결연하게 대답했다. 전쟁은 끝났으나 북방의 위협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그곳에서 칼바람을 맞으며 백성들의 단잠을 지켜야 합니다. 소신 화려한 감투를 쓰고 권력의 단맛에 취하기보다는 차가운 북풍 속에서 나라의 울타리가 되는 길을 택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제 아비의 유지를 잇는 길이며 저 강산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왕은 한동안 말없이 강산을 내려다보았다. 권력욕에 찌든 신하들만 보아오던 왕에게 강산의 텅 빈 마음과 꽉 찬 충심은 신선한 충격이자 감동이었다. 왕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과인이 참으로 훌륭한 장수를 두었도다. 그대의 뜻이 정그러하다면 내 허락하겠네. 허나 잊지 말게. 도성에는 그대를 기다리는 왕이 있고 백성이 있음을. 왕은 친히 옥좌에서 내려와 강산의 손을 잡고 자신의 허리춤에 있던 옥대 윗다를 풀어주었다. 이것을 가져가라. 내 마음이 항상 그대와 함께 할 것이다. 강산이 도성을 떠나던 날 남문 앞에는
수많은 백성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하지만 강산의 모습은 화려한 대장군의 행차가 아니었다. 그는 처음 도성에 왔을 때처럼 낡고 손에 익은 갑옷을 입고 에마 한 필에 단출한 짐을 실은 모습이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의 옆구리에 아비의 낡은 검과 왕이 하사한 옥대가 함께 있다는 것, 그리고 그의 뒤를 숲속 전투에서 생사를 함께했던 병사들과 오장이 따르고 있다는 것뿐이었다. 오장은 이제 늠름한 부관이 되어 강산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장군님 정말 후회 안 하십니까? 저 으리으리한 집이랑 기생들을 두고 떠나시려니 발길이 안 떨어지는데요. 오장의 너스레에 강산은 호탕하게 웃었다. 이놈아, 내 놈은 기생보다 곰 발바닥 요리가 더 그립지 않으냐. 병사들의 유쾌한 웃음소리와 함께 일행은 북쪽을 향해 말머리를 돌렸다. 강산은 잠시 멈춰서서 멀어지는 도성의 풍경을 뒤돌아보았다. 웅장한 궁궐 북적이는 시장, 그리고 자신을 환송하는 백성들의 물결. 이제 그는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었다. 지켜야 할 것들이 생겼고 돌아올 곳이 생겼다. 하지만 그의 영혼이 진정으로 머물 곳은 저 안락한 성벽 안이 아니었다. 말을 달려 며칠을 북상하자 마침내 익숙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 끝없이 이어진 산맥, 그리고 살을 애는 듯한 차가운 바람. 백두산의 웅장한 자태가 그를 반겨주었다. 강산은 말에서 내려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차가운 공기가 머리를 맑게 하고 심장을 뛰게 만들었다. 왔구나. 내가 있어야 할 곳. 강산은 산을 향해 팔을 벌렸다. 그러자 멀리서 늑대 한 마리가 바위 위에 올라서서 길게 울부짖었다. 아우, 그것은 돌아온 형제를 환영하는 인사였고 산의 주인에게 보내는 경이었다. 강산은 늑대 울음소리에 화답하듯 허리춤에 검을 뽑아 하늘 높이 치켜들었다. 햇빛을 받은 검날이 눈부시게 빛났다. 이제 그는 단순한 사냥꾼도 복수기도 아니었다. 그는 이 땅의 산과 강을 지키는 진정한 수호신, 강산장산, 그 자체가 되어 그곳에 서 있었다. 계절은 다시 바뀌어 눈이 내리고 또 꽃이 필 것이다. 세월이 흘러 왕조가 바뀌고 세상이 변할지라도 그가 남긴 숭고한 희생과 올곧은 정신만은 저 굳건한 백두산처럼 영원히 이 땅을 지키며 전설로 흐를 것이다. 바람이 불어와 강산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의 입가에 평온하고도 넉넉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모든 짐을 내려놓고 자신의 운명과 온전히 하나가 된 자만이 지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였다.